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간 뒤 한반도는 암흑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포갑 아래서 민족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는 총칼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던져 적의 심장부를 향해 총을 겨눈 이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외치며 의거를 감행한 이들, 그리고 해방의 순간까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며 분열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고자 했던 이들. 오늘 우리가 만날 세 사람, 안중근, 이봉창, 여운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민족의 자유를 우선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치열한 삶이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했던 결연한 의지의 기록입니다.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는 기차역 하얼빈. 1909년 10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플랫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조선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안중근. 그의 손에는 브라우닝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와 평화를 배웠지만 시대는 그에게 총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분노했습니다. 을사늑약, 정미조약, 그리고 결국 경술국치로 이어지는 치욕의 역사 속에서 안중근은 결심했습니다. 침략의 원흉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독립을 되찾을 수 없다고요. 그가 노린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초대 조선 통감을 지낸 이토는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을 주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를 압박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시켰고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민족의 자유를 빼앗은 침략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동지들과 함께 단지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왼손 약지 첫째 마디를 잘라내고 피로 태극기에 대한 독립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고통조차 감내하며 그들이 맹세한 것은 오직 하나, 목숨을 걸고 조국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하얼빈역을 거쳐 귀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역 대합실에 몸을 숨긴 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플랫폼에 내렸고 러시아 측 인사들과 의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은 군중 속에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중근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안중근은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 7발이 발사되었고 그중 3발이 이토의 몸에 명중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원로 정치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혼란이 플랫폼을 뒤덮었습니다. 러시아 경찰과 일본 관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안중근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코레아우라, 대한 만세. 그리고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 리순 감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안중근을 단순한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법정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사적인 폭수가 아니라 침략 전쟁에 맞선 의병 활동임을 주장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제목을 15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표했고 대한이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전쟁 포로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안중근은 말했습니다. 이토를 죽인 것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그는 일본의 침략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보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함으로써 한국의 독립뿐 아니라 동양 평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그의 태도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법정은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안중근은 유목을 남겼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지만 사형 집행으로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안중근의 죽음은 조선인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민족의 저항 의지를 일깨웠고 독립운동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한 명의 일본 고관을 저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민족이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안중근의 의거로부터 22년이 흘렀습니다. 1932년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30.1운동의 열기는 잦아들었고 독립운동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고 있었고 군국주의의 광풍이 동아시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일본 도쿄에는 한 조선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봉창. 그는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지배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막노동과 하층 직업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차별과 멸시 속에서 그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이봉창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조선인을 2등 국민으로 취급했고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구한다 해도 최하층 노동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봉창은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조선이 독립하지 않는 한 조선인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요. 1931년 이봉창은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김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조국 독립을 위해 바치고 싶다고, 일본 천황을 저격하는 임무를 맡고 싶다고요. 김구는 이봉창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단단한 결의를요. 김구는 이봉창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겠는가? 이봉창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의 지원을 받아 이봉창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폭탄을 건네받았고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 일본 제국의 상징이자 침략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봉창은 천황이 관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이동하는 날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1932년 1월 8일 도쿄 사쿠라다몬 앞. 천황의 마차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일장기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봉창은 폭탄을 품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맺혔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마차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봉창은 폭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힘껏 던졌습니다. 폭탄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순간 굉음이 터졌습니다. 폭발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폭탄은 천황의 마차를 직접 맞추지 못했습니다. 호위하던 국내 대신의 마차가 파손되었을 뿐 천황은 무사했습니다. 이봉창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를 붙잡아 혹독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봉창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을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황에 대한 저격 시도는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이봉창을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했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32년 10월 10일 이봉창은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이봉창의 의거는 비록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일본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선인이 천황을 겨냥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통치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조선 민족의 저항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봉창의 의거는 독립운동 진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윤봉길이 상하이 훈커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고, 이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독립운동의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봉창은 죽어서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일본 땅에 남겨졌고 광복 이후에도 오랫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야 비로소 그의 유골함이 발견되어 고국으로 봉안되었습니다. 87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안중근과 이봉창이 무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다면 여운형은 또 다른 방식으로 민족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외교와 정치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해방 후에는 분열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결국 그는 분단의 비극 속에서 비명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운형은 1886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학문을 접했고 배제학당과 광성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기독교에 심취했고 민족의식과 근대 사상을 동시에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것을 목격하며 그는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운형의 독립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졌습니다. 1910년대에는 신민회 활동에 참여했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고 외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운형은 뛰어난 언어 능력과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습니다. 1920년대 여운형은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레닌을 직접 만나 한국 독립 문제를 논의했고 코민테른과도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산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융합한 중도 노선을 지향했습니다.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선이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여운형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활동하며 언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코치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땄을 때 조선중앙일보는 손기정의 가슴에 붙어있던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총독부는 즉각 탄압했고 여운형은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는 35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혼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일본 총독부는 철수했지만 아직 새로운 정부는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치안은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여운형이 나섰습니다. 그는 일본 총독부와 접촉해 치안권과 행정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좌우 합작을 지향하는 이 조직은 해방 직후 한반도의 유일한 준정부 기구였습니다. 여운형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새 나라 건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운형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선으로 분할 점령했고 남과 북에는 각각 다른 정치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이 강화되었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여운형의 중도 노선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미군정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좌익 세력은 여운형을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로 비판했습니다.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으며 여운형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우 합작을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1946년 여운형은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고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좌우 진영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었고 양측 모두 여운형의 중도 노선을 불신했습니다. 우익은 그를 빨갱이로, 좌익은 그를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테러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1947년 7월 19일 서울 해화동 로터리. 여운형이 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꺼내 여운형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탄이 여운형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여운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62살이었습니다. 암살범은 한지근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극우 청년단체 소속으로 여운형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후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운형의 죽음을 원했는가? 좌우 양측 모두 의심받았지만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운형의 죽음은 좌우 합작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남한은 단독 정부 수립으로 치달았고 북한도 독자적인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고 한반도는 분단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여운형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분단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운형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새 나라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좌우 이념 대립을 넘어 민족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비록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중도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안중근, 이봉창, 여운형.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안중근은 무력으로 침략의 원흉을 제거했고 이봉창은 제국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졌으며 여운형은 정치와 외교로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자유를 우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암흑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포갑 아래서 민족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독립의 희망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만 명을 깨웠고 한 사람의 희생이 민족의 저항 의지를 되살렸습니다. 안중근의 총성은 하얼빈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 민족이 결코 침략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은 일본 제국의 경종을 울렸고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중근이 남긴 동양평화론의 구상은 비록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봉창의 폭탄은 비록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상징성은 막대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겨냥한 의거는 제국주의의 심장부에 균열을 냈습니다. 이봉창의 죽음 이후 윤봉길, 안창호, 김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여운형의 노력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좌우합작, 통일정부는 실현되지 못했고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그는 분단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의 중도 노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중근은 사형대에 올라서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봉창은 폭탄을 던지는 순간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으며 여운형은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중도 노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자유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중근, 이봉창, 여운형과 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역사는 잊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희생과 헌신의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중근의 총성, 이봉창의 폭탄, 여운형의 중도 노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후대에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새 영웅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웠고 그 싸움을 통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영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 희생, 헌신의 정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이봉창, 여운형.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킨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